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선우 후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4대 호수, 그러면 파양호, 청해호, 태호, 동정호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호남성과 강서성에 걸쳐 있는 동정호에 가보면 그 유명한 악양루가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누각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그 악양루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범중엄이 지은 악양루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악양루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 천하지 우, 이우, 후, 천하지 락이라, 시엔, 티엔샤지 여월 여, 호, 티엔샤지 러얼 러. 이 구절은 바로 범중엄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글귀입니다. 그리고 이 글귀는 범중엄이 만들어낸 글귀여서 후대에 중국의 관료들이 항상 자신들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글귀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글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귀를 뇌자로 줄여서 선우, 후, 락, 시엔여, 호우, 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중엄, 그는 북송 인종시대 때 명신 중에 명신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면 너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중국 역사상 가장 육아 경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면서도 현실적으로 혁혁한 업적을 이루었던 말 그대로 육아 중에 육아였습니다. 범중엄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서주의 절도사 밑에 있는 장석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살 때 아버지가 급서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어머니는 2살 된 범중엄을 데리고 주시성을 가진 사람한테 개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열로 고칩니다. 물론 범중엄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일반 평민의 가정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주씨가 아니고 명문 범씨 가문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울면서 본인이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찾은 뒤에 4년여에 걸친 참으로 어려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도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육아 경전의 요체들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27살에 진사과에 급제했습니다.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97등으로 합격을 했는데 처음 받은 벼슬은 무관해직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한 군대의 관리를 맡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서기 비슷한 그런 참군이란 직위를 받게 됩니다. 그 뒤에 그는 계속 노력해서 현령도 하고 또 계속 지위가 바뀌어 나갔는데요. 40세 때 그는 그 당시 임금이었던 인종에게 10,000글자나 되는 상집정서라는 유명한 글을 올립니다. 그 글을 본 인종은 그 글 안에 국가를 다스리는 요체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범중엄이 누구냐? 이 사람을 빨리 불러 올리라. 그래서 40세에 중앙관계로 진출합니다. 그러나 범중엄의 중앙관계 생활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의 벼슬 생활 35년 중에 불과 9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26년은 지방관이나 변방의 경약사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중앙에서 3번을 임직했는데요. 3번 다 반대파에 의해서 쫓겨나서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중앙에만 올라가면 관료들의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범종이 일생을 살면서 했던 그 개혁들, 사실은 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관료 때
53세에서 56세까지 수밀부사로 있을 때에 그가 했던 개혁을 경력개혁이라고 합니다. 또는 경력신정이라고 하는데 후대에 왕안석의 신법개혁의 모범이 됩니다. 당시 범증엄은 자기를 따르던 한기, 구양수 같은 인재들과 함께 인종에게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제도를 뜯어고친 것입니다. 그 당시 과거는 문과에서 진사과와 명경과가 있었습니다. 진사과는 주로 시나 부, 즉 시문을 잘 짓는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명경과는 경전을, 육아의 경전을 얼마나 잘 암송하느냐로 따라서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범증엄이 황제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폐하, 이제는 국권이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들을 과거를 통해서 뽑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먼저 인재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각 지역에 학교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본인도 지방간으로 갈 때마다 각 지역에서 자기 스스로 서원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학교를 확대해서 선비들의 자제들을 키웠습니다. 과거에서 시문을 중심으로 하던 것을 범증엄 건의에 의해서 국가 경영에 관한 이론 또는 대책을 내놓는 책문 위주의 과거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명경과 같은 경우에는 경전 암송이 아니라 당연히 경전 암송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본인이 암송하고 있는 글귀가 도대체 국가 경영에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년의 기간이었지만 또 하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후대에 가서 이 과거 제도의 개편은 송나라의 수많은 명신들이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명나라, 청대까지 계속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범증엄은 사실 문관이지만 변방을 지킬 때 굉장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당시 송인종 때 제국이 된 서하, 그 서하가 계속 송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송나라가 3번이나 매 싸움마다 약 10,000여 명의 병사를 잃는 아주 대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범증엄은 변방에 있으면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폐하,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어선을 제대로 구축하면서 저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증엄은 버려진 성들 그리고 변방에 농토를 개척하면서 군인들을 양성하고 훈련을 시키고 실제 방어책을 굉장히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 3번의 참패 속에서도 범증엄의 역할 때문에 더 이상 서하가 송나라를 깊숙이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송인종은 당연히 범증엄의 그 전략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범증엄이 지금 강소성 소주의 지사로 있을 때에 그는 홍수가 나서 농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5개의 하천을 막아서 물길을 트고 지금으로 치면 제방들을 쭉 쌓은 것이죠. 그래서 제방을 쌓아서 농민들이 아주 편하게 물을 잘 활용하면서 농사도 잘 짓게 해서 풍년을 이루게 하는데 엄청난 공적을 세웠습니다. 즉 치수, 즉 물을 잘 다스린 것이죠. 그 이후로 송인종이 그를 발탁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추밀부사를 맡게 했던 것입니다. 추밀부사는 지금으로 치면 부총리격에 해당됩니다. 추밀부사 때 그가 53세 때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경력의 신정을, 즉
경력 시대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 하송 같은 재상들이 격렬히 반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범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폐하, 지금 관료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중국말로는 롱관, 한국 발음을 하면 용관이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관료가 많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폐하, 서한시대에는 10만 명당 25명의 관료가 있었는데도 국가가 잘 다스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나라는 10만 명 중에 45명이 정부 관료입니다. 그들을 보면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국가의 복록만 타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백성들 것을 빼앗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관료들을 다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료들을 승진시킬 때 여지까지는 연수가 차면 승진을 시켰지만 그게 아니라 젊은 관료일지라도 성적이 우수하면 바로 중앙으로 발탁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란 거였죠.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료들이 저 개혁하고자 하는 자들이 폐하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놈들이 지금 평안을 해치고 있고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해서 결국은 한기, 구양수, 부필,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였던 범증원까지 지방으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범증원은 중앙에 올라오지 못하고 64세에 지방에서 그 생애를 마감합니다. 범증원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범증엄이 벼슬에서 물러나고 나서 편하게 지내라고 돈을 모아서 농토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범증엄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정 백성을 위해서 일하거라. 천하의 백성들이 근심하기 전에 너희 관료된 자가 먼저 근심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천하의 백성들이 태평성세가 이루어져서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해 하지 않느냐? 선, 천하지 우이우, 후, 천하지 락일락.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모았던 돈을 전부 끌어모아서 좋은 땅을 엄청 많이 샀습니다. 본인이 잘 지내려고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범씨 가문 중에 몰락한 사람들을 전부 찾아내게 해서 그 농토에서 나오는 것들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고 범씨뿐만 아니라 인근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본인은 단 한 푼도 거기서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관료입니까? 국가의 시스템이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서 안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공무원을 감원시켜야 된다. 과감히 주장했고 공무원들 그냥 진급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 맞춰서 진급시키라. 그리고 변방에서 평화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군대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버려져 있던 성들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농토를 군인들이 개척하게 했던 참으로 시대를 뛰어넘었던 명신, 그가 바로 범증엄입니다. 그의 내자 선, 우, 후, 락. 공무원 된 자, 국가의 정책을 맡은 자들은 그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역사 속에 선, 우, 후락을 실천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범증엄입니다. 후대에 와서는 왕원석 같은 명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중국 역사에 범증엄처럼 문과 무를 겸했고 후대 누구도 범증엄을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놀라운 육아 사상의 실천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봅니다. 중국 역사 속에 뛰어났던 명신 범증엄을 통해서 중국 역사 속에 많은 신하들 또 많은 백성들이 그리워했던 범증엄의 사상 선우후락이 사실 중국을 지탱해온 중요한 사상이었음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범증음이 주장했던 선우 불학에 대한 이야기로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